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이어 세션이 있어가지고 계속 참여하시느라 좀 몸도 뻐근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뭐 스트레칭도 좀 하면서 좀 가볍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멈춰버린 세계 네트워크 통신 불가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당근페이에서 SRE로 일하고 있는 정명길입니다. 당근에서는 닉네임 해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당근페이에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담당을 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장애 등과 같은 위험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발표하는 제레미의 소개에 이어서 오늘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페이 머니 서비스 팀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김성중입니다. 저는 회사에서는 제레미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스타트업과 제품 그리고 기술 공유에 관심이 많아서 기술 블로그를 현재 10년째 운영 중인데 기술 이야기뿐만 아니라 IT 업계와 관련된 소소한 인사이트들도 함께 아카이빙하고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번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오늘 평일임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행사 재미있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세션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도 있다 보니까 이 구석구석에 저희 팀원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많이 나누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당근페이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네트워크 통신 불가 현상이 발생했던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능 개선을 했던 이야기까지 제가 이어서 설명하고 이어서 네트워크 통신 불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해시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발표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드업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당근페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근페이는 2021년 3월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9월 전자구매업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2022년 2월에 당근중고거래 송금 기능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를 출시했는데 당근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직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요거 발급받으셔가지고 3% 적립 혜택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은 누적 가입자 3,600만을 넘어서 현재는 3,900만 누적 가입자를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 성장에 저희 당근페이 팀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별일 없이 기분 좋게 서비스 성장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레디스 연결을 실패했다는 이런 에러 알림을 받게 되었는데요. 연결 자체를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디스 명령어를 실행하는 동안 1500ms 초과하면서 타임아웃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팀은 자바 레디스 클라이언트로 레투스를 사용 중인데요.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는 레투스 커맨드 매트릭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커맨드 명령어에 지연이 발생한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커맨드 명령어 실행에 길어봐야 10ms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는 6초까지 상승했네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레디스 서버 매트릭에는 지연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레디스 서버 매트릭에는 대부분의 명령어들이 3ms 미만으로 전부 다 빠르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에러 알림은 레디스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발생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과정에서 JDBC 커넥션 획득 실패하면서 트랜잭션 커밋도 함께 실패하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 매트릭을 살펴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겟 커넥션 부분에서 지연이 발생한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5ms 짧게 걸리지 않았는데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는 8초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발생하면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응답 지연이나 오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에러 알림 받은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문제 정의부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근페이 서비스를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당근에 접속하시면 맨 오른쪽에 이제 나의 당근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 나의 당근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당근의 전체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단에 당근페이 지갑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조회 트래픽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 당근페이로 송금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근페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근페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 송금을 받으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아직 받지 않은 송금액이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당근페이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받지 않은 이런 송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아주 대략적인 트래픽 플로우를 살펴볼게요. 먼저 화면에 진입한 사용자는 아직 받지 않은 송금액이 있는지 이 조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서비스 컴포넌트는 해당 요청을 받아서 먼저 레디스에 캐싱된 송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캐싱된 송금액이 없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은 송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고 나면 이제 사용자는 내가 아직 받지 않은 송금액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입한 회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입한 회원에게는 지갑에 있는 잔액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당근페이 서비스가 사용자의 지갑 잔액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대략적인 트래픽 플로우를 살펴볼게요. 화면에 진입한 사용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근페이 지갑 조회를 요청합니다. 이때 서비스 컴포넌트 해당 요청을 받아서 똑같이 먼저 레디스에 캐싱된 지갑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캐싱된 지갑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갑 최신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 동작을 했을 때 기대되는 트래픽 플로우인데요. 근데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는 레디스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서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아웃바운드 통신이 실패하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되게 단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때마다 다양한 가설을 바탕으로 매번 굉장한 액션 아이템을 이제 도출해냈는데 이번 세션에서 여기서 말한 모든 가설과 추정 원인들을 이제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발표 끝난 다음에 네트워킹 시간에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을 위한 액션 아이템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액션 아이템으로는 첫 번째 액션 아이템으로는 인터널 마이크로 서비스 분리입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서버에서 모바일 앱과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에서 유입되는 사용자 요청 그리고 서버 간 요청 모두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버에서 다루고 있는 요청을 트리맵 형태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리소스를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리소스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오는 요청이 아니라 내부 서버로부터 오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보이시나요?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트리맵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전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일단 부하가 심한 상황에서 성능 병목과 신뢰성 문제로 이어져서 전혀 관계없는 기능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버 간 요청을 처리할 별도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 요청을 별도 서버로 오프로드함으로써 사용자 서버에 발생하는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전체적으로 영향받는 범위를 최소화해서 사용자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스트리밍 패턴인데요. 웹서버는 사용자 요청을 직접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와 레디스, 동기화처럼 여러 무거운 책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가 문제가 생겼지? 이런 이제 결함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저희 팀은 아파치 플링크 기반의 이벤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해서 웹서버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C 퍼즐 타임 최적화를 위해서 GGC를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 드릴게요. 종종 스파이크성 트래픽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객체 로딩이 평소보다 엄청 많아지면서 GC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라 GC 퍼즐 타임도 늘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JVM 흰 메모리 사용과 GC 퍼즐 타임 최적화를 위해서 여러 성능 테스트 이후에 GGC를 적용했는데요. 지원 GC를 사용하던 당시에 비해 흰 메모리 사용량은 최대 44%까지 감소했고 GC 퍼즐 타임 또한 최대 95%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JVM 애플리케이션에서 흰 메모리 사용이 걱정이라면 GGC 적용만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혹시 JDK 21 버전 사용 중이시라면
제너레이셔널 GDC를 적용하는 걸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액션 아이템은 애플리케이션 메모리 사용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하 개선을 위한 쿼리 튜닝인데요. 이건 AWS의 RDS, 퍼포먼스 인사이트 이미지입니다. 혹시나 AWS 사용 중이시라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쿼리 터닝을 시도해보기를 추천드릴게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관측할 수 있고 부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쿼리들을 확인해서 개발자가 직접 DBA의 도움 없이 직접 튜닝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자주 호출되는 쿼리를 파악하고 이 쿼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신다면 개선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사용자가 받은 송금액 조회를 위해서 좌측과 같은 ORM에서 생성한 쿼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송금액 계산에는 사실 금액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마운트 컬럼 값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바꿨는데요. 초당 요청수가 적을 때에는 사실 이런 튜닝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예를 들어 초당 3K 가량의 요청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면 간단하게 쿼리 튜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성능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API 내에서 불필요하게 호출되는 기능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키알리에서 제공하는 이스티오 토폴로지 예시인데요. 복잡한 분산 시스템에서 서비스 간 흐름과 의존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A 서비스에서 B 서비스를 호출할 때 불필요하게 C나 D 서비스가 호출되는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불필요하게 호출되는 API들을 전부 다 정리했더니 그 결과 서버의 API 레이턴시는 P95 기준에 15ms에서 3ms로 약 82% 정도 감소했고요. 데이터베이스 QPS는 84%, CPU 사용률 또한 80% 감소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보고 DB 분들이 멘션 와가지고 앱 뭐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고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액션 아이템은 통신 구간 타임아웃 설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 레디스 등 모든 외부 요청을 보내기 전에 커넥션을 맺는 과정에서의 커넥션 타임아웃과 커넥션을 맺은 후 데이터 수신을 얼마까지 기다릴 건지 결정하는 리드 타임아웃 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타임아웃 시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면 불필요한 리소스 점유를 초래할 수 있고 너무 긴 대기 시간은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너무 짧으면 요청은 실제로 성공했으나 응답 수신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이 서비스 안정성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적당한 타임아웃 시간을 조절하는 게 서비스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부 요청을 위한 커넥션 타임아웃은 저희 팀은 TCP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을 고려해서 3초로 변경했고요. 이때부터 데이터베이스나 레디스 등 커넥션 에러에 실패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3초까지만 응답 지연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 타임아웃은 리모트 대상별로 좀 상이한데요. 단순 조회 요청도 마찬가지로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을 고려해서 500ms 미만으로 설정하고 그 외에는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타임아웃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시간 조정을 통해서 빠른 실패를 유도하고 에러를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타임아웃을 줄이면 조금 우려되는 거가 정상 트래픽에 대해서 실패로 간주한다 등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저희 팀은 조정에 따른 장점이 훨씬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리소스 점유를 줄일 수 있고 결함이 발생하면 빠른 복구로 이어져서 시스템의 내 결함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네트워크 통신 불가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개선하고 몇 가지 액션 아이템들을 소개했는데요. 지금 소개한 것 외에도 정말 많은 가설을 바탕으로 수많은 없이 많은 개선을 이루어졌는데 문제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러가 잠잠해져서 해치웠다고 생각할 즈음 같은 현상이 재발했어요. 지금 보이시는 건 제가 한 가지 예시만 들었는데 이게 매번 반복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디스 연결이 실패하면서 커맨드 명령어 실행 과정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커넥션 타임아웃 시간 3초 초과하면서 서버에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아웃바운드 요청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 모든 매트릭을 좀씩 살펴봤는데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에러가 발생할 당시에 서비스 배포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당근페이 팀은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을 제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메쉬에 이스티오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스티오가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 디스커버리인데요. XDS API를 통해서 A 서비스가 B 서비스의 어떤 엔드포인트, 위치, 그리고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배포가 발생하면 디스커버리 설정도 변경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XDS 푸시 매트릭이 증가하는 건 좀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문득 이 XDS 푸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혹시 이스티오에 부하가 생겨서 서비스 컨테이너에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통신이 불가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의문을 가지고 SRE 팀과 본격 트러블 슈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문제 상황에 대한 정리와 해결 과정에 대해서 당근페이 SRE 해시의 발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레미가 이스티오와 XDS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오늘 세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만 조금 더 알아볼게요. 쿠버네티스에서 워크로드의 가장 기본 단위는 파드예요. 파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으로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 스프링 부트 기반의 서버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구성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된다면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직접 처리하게 돼요. 저희가 이스티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스티오 프록시 컨테이너가 파드에 추가가 되고 이 구성은 쿠버네티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이드카 패턴이에요. 이런 구성에서 이스티오 프록시 컨테이너가 파드의 모든 네트워크 통신을 처리를 하게 되고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네트워크 통신을 한다면 이스티오 프록시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돼요. 이스티오 프록시는 내부에서 엔보이를 사용해서 프록시 기능을 구현을 하는데요. 엔보이의 특별한 점은 이런 프록시 설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API들이 제공된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 API들을 XDS라고 불러요. 이스티오는 이를 활용해서 이스티오 데몬이라는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 설정을 주입을 해주는데 이 과정을 XDS 푸시라고 해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만약에 이스티오 프록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통신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지표로 돌아와 보면 XDS 푸시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가 새로 배포되면 아까 이스티오 프록시가 새로 배포되기 때문에 최초 설정을 주입하기 위해서 XDS 푸시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스티오 프록시에도 새로 배포된 이스티오 프록시에 대한 정보를 주입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배포되었을 때 XDS 푸시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희는 프록시 푸시 타임을 증가한 것을 보고 이스티오 프록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XDS 푸시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면 이 이스티오 프록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스티오 프록시의 지표를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 CPU 스로틀, 이제 왼쪽에 있는 지표를 보시면 CPU 스로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스티오 프록시 설정에서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정도 발견을 했는데 이스티오 프록시에 CPU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CPU 리밋을 설정을 하면은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CPU가 여유로운 상황에서도 CPU 스로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세션이 끝나고 Q&A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이스티오 프록시에 자원을 더 할당을 해서 이 스로틀을 해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좀 확실하게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는데요. 문제의 원인은 아까 이제 추측을 했던 CPU 리밋 때문에 스로틀이 발생을 하여 이로 인해서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이고 저희가 이로 인한 문제의 영향을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CPU 스로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요청량이 크게 증가를 해서 CPU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 똑같이 CPU 부하 상황에서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서비스 배포할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로틀이 발생하는 상황을 동일하게 만들고 이때 배포를 진행을 하면 동일한 오류가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CPU 스로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CPU 리밋을 제거를 해서 이 스로틀이 사라지면 이전보다 처리 가능한 HTTP 요청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했고 K6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대시보드는 어플리케이션과 이스티오 프록시 각각의 CPU, 메모리, 스로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저희가 컨테이너랑 이스티오 프록시 CPU 사용량은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이스티오 프록시의 CPU 사용량이랑 CPU 스로틀 증가하는 패턴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HTTP 레이턴시 지표를 살펴보면은 레이턴시가 점차 증가하고, 이제 저희가 오류 발생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 이후부터는 에러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지표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에러에 대한 매트릭입니다. 그리고 부하가 있는 상황에서 XDS 푸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포도 진행을 했고요. 여기 배포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배포를 진행한 부분이고, 에러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에서 네트워크 문제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CPU 리밋을 제거를 했고, 그리고 동일한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CPU 리밋을 제거한 이후에는 스로틀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레이턴시 지표를 확인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레이턴시도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가 동일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배포도 동일하게 있었음에도 레이턴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레이턴시가 1초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3초까지도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개선 이후에는 800ms 정도에서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레이턴시 스탯 지표를 보면 이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오류 지표는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레이턴시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테스트 시나리오의 검증을 모두 마치고 운영 환경에서 이 해결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배포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이게 스로틀 지표인데, 스로틀 지표는 스로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배포 이후에는 CPU 사용량도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발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스티오로 인한 영향이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된 지표인데, 어플리케이션이 배포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용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사실 이 지표는 좀 이전에도 발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뭔가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CPU 사용량이 점차 증가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메모리 누수가 있었는데 모니터링 관련 라이브러리에서 누수가 있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배포 주기가 긴 어플리케이션의 지표를 살펴보니까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이스티오 프록시에 대한 지표거든요. 왼쪽이 CPU 사용량이고 오른쪽이 메모리 사용량인데 한없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아까 봤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프록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는 이 문제를 트러블 슈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찾기가 매우 힘든데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파이로스코프, 템포 같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분들도 이런 문제들을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트러블 슈팅 과정에서 많은 레슨런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제레미가 이어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네. 해시가 네트워크 통신 불가원인인 이스티오 CPU 스로틀링의 해결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팀은 이 네트워크 통신 불가 짧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게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인지 인프라의 문제인지 100%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정말 문제 원인 파악에 정말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발표에서 전부 다 다루진 못했는데 저희 스프링부트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운영 중인데 정말 많은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은 약간 어이가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스티오 CPU 스로틀링 때문에 이 문제가 다 발생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한 이후에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떤 게 부족했는지 회고를 통해서 저희 팀 정말 많은 레슨런을 얻었는데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나 레디스 연결 실패라는 에러 로그를 보고 애플리케이션 상태나 설정에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닐지 생각했는데 사실 이건 원인이 아니라 이스티오 CPU 스로틀링 때문에 발생한 어떤 결과였어요. 그래서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좀 생각되시면은 대개는 연쇄적으로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타임라인이나 어떤 정황들을 좀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한 어떤 결과는 아닐지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네트워크 통신 실패는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앱 개발팀에서는 어떤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고 얼마나 소요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인프라팀은 내부 통신과 대외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에서 트래픽은 엔드 유저로부터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면 앱 개발팀뿐만 아니라 인프라팀 모두의 힘이 필요해서 만약 저희처럼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한다면 함께 머리를 싸매고 좀 문제 해결을 나가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개발팀과 인프라 조직이 분리되어 있다면 자주 교류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함이 발생했을 때 문제 원인을 찾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저빌리티, 가시성인데요. 단순히 모니터링을 잘 구축해 놓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상태와 이런 것들을, 동작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버 개발자가 특정 API가 어떤 기능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 전체 상태를 조망할 수 있다면 결함이 발생했을 때 더 빠른 문제 해결과 사후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저빌리티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비스의 로드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부하 매개 변수라고 불리는 이 로드 파라미터는 시스템의 가용 범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웹서버의 초당 요청수, 데이터베이스의 읽기와 쓰기 비율, 캐시 히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로드 파라미터는 시스템 매트릭이나 부하 테스트를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데요. 팀원들과 함께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팀이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로드 파라미터는 어떠한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시면 재밌는 주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저빌리티 확보를 위해 또 다른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측 가능한 동작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저희 당근페이 팀은 코르틴과 버추얼 스레드를 포함한 비동기 넘블러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황과 부하 상황에서 각각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와 동작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앞단의 HTTP 워커 스레드에서는 많은 트래픽을 받아주고 있는데 뒷단의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유즈 케이스 스레드에서는 병목이 된다면 이건 응답 지연이나 결함 요청 실패라는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어떤 I/O 작업과 스레드 상태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 또한 가시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노력들이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한 노력임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 용이성을 챙기면서 가시성 확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해야 할 때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안정성, 가용성, 빠른 문제 해결, 그리고 신뢰 있는 금융 시스템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들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QR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예, 경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당근페이 팀에서 서버 개발자, SRE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의 훌륭한 동료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 문제 해결에 능숙한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고요. 리더십, 팀워크, 그리고 최상의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많은 지원과 주의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멈춰버린 세계, 네트워크 통신 불가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